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MPPT 마음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음 공부로서 우리가 MPPT의 개관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관에서 나왔던 마음 지식에 초점을 두고 마음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명상에 대해서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상태 이론이죠. 동기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동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스트레스와 동기의 정의를 동기의 상태로 내립니다. 스트레스, 웰빙, 즉 고와 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 즉 욕구의 상태다.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뭐냐? 동기의 좌절. 웰빙은 동기 충족. 단순하지요. 더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동기 좌절뿐만 아니라 좌절의 예상도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웰빙도 동기 충족만이 아니라 동기 충족의 예상도 웰빙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걱정하는 거,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런 건 아직 동기 좌절이 된 건 아니죠. 학생들이 시험 때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동기 좌절 예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디 구라파 여행 간다고 할 때 그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도 우리의 동기 충족이겠지만 가기 전에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행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지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동기 충족 예상에서 오는 웰빙,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이 동기, 욕구가 중요하구나. 나는 어떤 욕구가 주로 나에게 작용하는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뒤집어보고 이러이러한 욕구구나. 웰빙을 경험할 때 뒤집어보고 그걸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욕구가 중요한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락강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욕구인 줄 알았는데 엄마의 욕구야.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의 욕구야.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사회가 나에게 심어놓은 욕구야. 그렇다면은 그것이 나의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욕구, 동기를 추구해가는 과정인데 그 욕구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 욕구가 여러분의 욕구인가요?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특히 마음 챙김의 공부를 통해서 과연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욕구에서 오는지 그 욕구가 나의 욕구인지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기적이란 말이 잘 돌아보면 말이죠. 그 이기적인 것을 잘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 한자로 이로울 이자, 그 다음에 자기 기자죠. 무엇이 이롭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마음사회 이론을 얘기했었죠. 앞에서 마음속에 여러 나들이 사는데 과연 내가 누군지 잘 아나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이기적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아는가요? 무엇이 나에게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잘 알았다면 왜 감옥에 가는 사람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잘 배운 사람, 권력도 높은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갈까요? 아마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특히 마음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나들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것이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120세가 된다 할지언정 우린 누구나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의 경험, 대표적으로 바로 스트레스와 웰빙이죠. 고와 락. 이 경험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박조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안조건과 박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조건으로는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욕구라고도 불리는 동기가 있어. 또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불리는 인지가 있어. 이 인지에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이 모두 인지작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우리 마음을 잘 보면, 우리 마음에 보면 정서가 있습니다. 일상용어로는 감정이라고 하죠.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그런 감정도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또 감각이라고 할 때는 이 외부 세계에 이런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감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 신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들, 그게 바로 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감각 또한 내 마음의 안조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들, 이거 역시 안조건입니다. 이것들이 박조건, 환경과, 이 환경이라고 할 때는 사람도 포함되죠. 내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경험이란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씁니다. 저도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해가 진짜 동쪽에서 뜨나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린 여전히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다 압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지요. 해는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그것이 낮과 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쓸지언정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만든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그거를 마음챙김, 알아차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줄 알고 그 원인 되는 내 욕구를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욕구가 관여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성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구성주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기술을 배워야겠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배워야겠다. 내 욕구 생각을 잘 알아야겠고 욕구 생각을 쓰는 기술, 먼저는 멈추는 기술, 명상에 멈추는 기술, 또 긍정심리에 쓰는 기술을 배우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볼 줄 알아야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가 세워집니다. 아, 그래. 이런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장 동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고통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가 있다면, 동기상태 이론에서 봤죠? 그 동기가 웰빙을 가져옵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내 동기가 충족되는 것이죠. 한 동기는 좌절되고 있는 상태지만 다른 동기, 뭡니까? 성장의 동기, 자기 성장의 동기,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동기, 마음 공부를 하려는 동기, 마음 지식을 깊게 하고 마음 기술을 닦아나가면서 익히려고 하는 그 동기가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편으로는 웰빙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의 동기, 성장의 욕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바른 욕구, 바른 동기를 확립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삶을 행복의 길로, 성장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주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를 보낼 때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자원을 동원하는 것이고, 정신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정보 처리를 할 줄 아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숫자를 제가 몇 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이 속으로 혹은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몇 개까지 여러분이 한 번에 놓치지 않고 따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2, 5, 3. 여러분이 큰 소리로 2, 5, 3을 외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군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늘려보겠습니다. 7, 9, 3, 8, 6. 이번에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7, 9, 3, 8, 6. 쉽게 따라 했죠? 네,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9, 0, 5, 8, 2, 0, 6. 네, 조금 한두 사람 틀리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7개, 보통 전화번호 숫자죠.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11개 해보겠습니다. 4, 7, 0, 3, 6, 9, 4, 5, 1. 네, 목소리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잘 안 되는 분 있죠? 그래도 한두 분 성공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6, 1, 3, 8, 4, 2, 7, 6, 1, 4, 3. 따라해 보시죠. 네, 뭐라고 웅얼웅얼 하다가 멈춰버리는군요.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정보 처리 용량,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자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숫자인데 이 숫자를 7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단기 기억, 요즘은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업 기억의 용량을 7개 더하기 빼기 2개라고 합니다. 5개에서 9개 사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개수는 청크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이런 7개 전후 2개의 묶음이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양입니다.
이 정보 처리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이걸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제약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진화적인 변화를 겪어왔냐면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자원의 양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선택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주의를 보내고 즉 정신자원을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철수해야 되죠. 이와 같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선택적 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진화적으로 발전시킨 기제를 보게 되면 맥락에 맞는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에 맞는 정보 처리. 맥락에 맞다는 것은 크게 두 개의 맥락입니다. 외부 맥락, 내부 맥락. 바깥으로는 특정한 장소에서 경험한 것은 특정한 장소에 가면 기억이 잘 떠오릅니다. 그 정보 처리가 잘 돼요. 또 하나 내부 맥락이 있다고 했죠. 내부 맥락의 대표는 바로 기분,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특정한 정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정서에 일치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나요. 불안한 기억들이 많이 나요. 점점 더 불안해지죠. 또 우리가 우울할 때는 우울한 기억이 더 잘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올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인간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한다. 겸허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배워도 실제로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나면 또 잊어버리겠죠. 훈련을 해야 돼요. MPPT,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적인 정보 처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정보 처리의 그 기제, 기분 일치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날 때 분노 상태일 때 분노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 상태에서 분노에서 배우자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봐야 됩니다. 그 분노를 볼 때 마음챙김의 기술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보통 어때요? 그 화 속에서 남편을, 아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보는 마음챙김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기분 일치성 효과만이 아니라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정보 처리의 특성인데요. 하나의 편향성인데 부정 편향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해요. 그 정보를 더 관심 갖고 처리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정적인 정보를 놓치게 되면 생과 사가 좌우됩니다. 하나라도 잘못 미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죠. 밤에 적이 침입할지도 모른다.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성곽을 쌓거나 불침범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평한 사람이라면 그런 준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적을 만나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평한 조상의 후손이 아니고 걱정이 많은 그런 조상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죠. 생존에 도움이 된 그러한 내적 기제가 서바이브 했습니다. 우리 몸도 서바이브 했죠. 그런 DNA도 서바이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DNA를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기분 일치성 효과, 또 부정 편향성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요.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로 번복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잘 알고 대인관계에서도 일단 겸손하고 내 정서가 어떻게 올라오더라도 그 정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분명히 화가 났을 때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같이 올려놓고 봐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의 정보 처리는 공정하기 어렵구나. 또 우리의 정보 처리는 행복을 얻기 어렵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 이 마음의 특성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공정한 정보 처리, 바른 대인관계를 할 수 있고 내 행복을 늘릴 수 있겠구나. 스트레스를, 고통을 줄이고 락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과 관련해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동기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면접을 잘 못 보는 것도 한 가지고요. 어디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 또 누구와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그 밖에 많은 경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랬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씹어요. 전문 용어로는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일을 놓지 않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나를 탓합니다. 후회죠. 자책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누군가를 남 탓하는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 탓도 내 탓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탓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 탓이든 내 탓이든 탓을 하지 마십시오. 탓을 할 때 마음 챙김으로 내가 탓하는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정보 처리의 특성, 부정 편향성, 또 기분 일시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자꾸 곱씹는 그런 일을 하기 쉽다. 이것도 물론 개인차가 있죠. 이걸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란 뭡니까?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기술을 반복 숙달해서 아주 놀라운 경지에 간 것이죠.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달인은 뭡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놓치지 않아.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이틀로 해결되지 않고 맨날 며칠 가요. 일주일, 어떤 부부는 한 달을 말을 안 한다는 부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놓치지 않아. 그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잊어버리는데 놓치지 않아.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죠. 내가 평소에 어떤 기술을 쓰고 있나?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술을 쓰고 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술을, 더 나아가서 웰빙을 만드는 기술을 내가 쓰고 있나? 내가 잘 마음 챙기면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술은 점차 적게 쓰고 웰빙을 만드는 기술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MPPT 마음 공부에서 마음 지식을 배워봤습니다. 마음 지식 중에서 첫째, 동기상태 이론, 그 다음에 구성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사의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